9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 중심 치료하면은 앞에서 잠깐 칼 로저스를 말씀드렸어요. 칼 로저스를 말씀드렸고, 인간 중심 치료에서 내담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치료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명확한 저항의 해석이 나오죠. 저항 해석이 힌트가 되죠. 이건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쓰는 겁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비판적 태도는 뭐 없고요.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가 맞겠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과 탈중심화가 있는데요. 마음 챙김이란 거,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 챙김과 탈중심화를 강조하는 것은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이게 있어요. 자,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코그니티브 테라피, MBCT라고 하겠는데, 이 마음 챙김, 우리가 이제 명상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시죠? 네, 명상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인드풀리스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에서 여기 탈중심화가 나옵니다. 탈중심화. 탈중심화는 어떤 상황에서, 인지치료잖아요. 역기능적인 신념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종의 탈중심이죠.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탈중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중심화가 필요하죠. 탈중심화가 이 인지치료,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에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중심화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인지치료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인지치료는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기능적인 신념, 인지적 오류,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탈중심화를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에 입각하여서 탈중심화를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지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깊이 있는 것은 좀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서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MBCT에 대한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답은 3번이에요. 공감적 이해인데, 지금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치료자가 갖춰야 될 조건, 치료자 조건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우리가 실기도 보자, 여러분. 실기에서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 또는 관심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수용적 존중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 자, 세 번째가 진솔성입니다. 진솔성은 치료자의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을 말해요. 솔직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여기 공감적 이해가 나왔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9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92번 문제는 내담자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면담의 일반적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면담에 대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면담. 첫 번째,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범한 방법의 하나가 전문인답게 옷을 입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네, 의복이죠, 의복. 우리가 상담자는 전문가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예술가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적인 측면이 과학자적인 측면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적인 측면이 좀 인간적인 자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의복은요. 의복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범한 방법으로 전문가답게 옷을 입는 것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환자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죠? 환자가 성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또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해요. 어린아이인데 거기서 신사정장을 딱 입고 가는 것이 필요하진 않겠죠. 네. 이런 상황에 맞게 환자의 눈높이랄게요.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의복을 입는 것도 중요해요. 자, 됐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침묵할 때 치료자가 직면의 방식으로 내담자가 말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 관계를 촉진할까요? 아니죠. 자, 이 대목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내담자가 침묵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침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데 주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의 침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침묵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왜 침묵을 하는지. 자, 그러면 저항할 때의 침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저항을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항의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줘야 이 침묵이 풀릴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말하기를 계속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침묵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환자의 이야기를 탁 끊지 않고 환자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직면의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직면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게 접근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이 직면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좀 편안함을 주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직면은 아니잖아요. 직면의 방식은 더 뭐랄까요? 다그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직면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직면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인을 파악해서 만약에 이 내담자가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침묵 활용하기 기술이라고 그래요. 침묵 활용하기 기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거기에 대해서 편안한 가운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죠. 이건 탈락.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기술이 도움이 되지만 공감이죠. 너무 과용되면 부자연스럽고 성의 없이 들릴 수 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엠퍼시라고 하잖아요. 심퍼시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정과 공감은 다르잖아요. 감정이입적인 기술이 우리가 그 환자의 감정에 함께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전문가니까 충분히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 환자를 도와주는 게 주목적이에요. 감정이입은. 그러죠. 근데 이게 너무 과용됐어요. 그러면 이게 부자연스러워지고 성의가 없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안 하거나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볼 때 이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너무 지나쳤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맞습니다. 적절하게 감정이입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유혹적인 환자에게는 공식적인 치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이 유혹적인 환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성적인 관계가 아닌 성관계가 아닌 어떤 사적인 친밀성으로 유혹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환자와 치료자 사이인데 여기서 너무 그 개인적인 친밀성을 갖고자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유혹적인 내담자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치료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성격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혹적인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공식적인 치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 직면의 방식으로 계속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9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번 문제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우울증에 대한 인지치료, 그러면 아론백이 생각나고 접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아론백의 우울증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인지치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체계적 둔감법 아니에요, 여러분.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이나 공포 반응을 감소시킬 때 쓰는 행동적 기법이죠. 행동적 기법에 해당되는 게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체계적 둔감화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체계적 둔감화는 웰페의 울피라고도 하는데요. 울피라 할게요. 울피의 상호 제지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의 반응이 대립이 돼요. 대립이 됐을 때 하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완과 불안이에요. 이완과 불안. 사람이 이완하면서 불안을 같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완을 획득해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체계적 둔감화가 그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제지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거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불안 위계표 작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둔감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법 이불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체계적 둔감화는 이불계, 체계적 둔감화는 이불계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제가 중간중간에 암기법이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1번이 지금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지치료는 첫 번째, 역기능적 신념을 수정하고 두 번째,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고 지금 여기 세 가지가 다 인지치료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인지치료 아론백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자, 여기에 부정적 생활 사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 사람의 역기능적 인지도식, 스키마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해요. 인지적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분법적 사고, 듣기만 하세요. 개인화, 임의적 추론,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축약, 이걸 정신적 여과라고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극대화와 극소화, 과장과 축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인지적 오류가 나타나면 여기에 이제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는데 이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으로 형성되겠죠. 인지적 오류에 의해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2번 역기능적인 신념을 수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3번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수정한다든지 4번 인지적 오류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아론백의 심리적 갈등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심리적 갈등 과정, 갈등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죠. 자, 답은 1번입니다.
9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번 문제는 자기감찰 셀프 모니터링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감찰을 셀프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점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점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점검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되게 이제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타인, 치료자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이 하던, 치료자가 하던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을 평가하거나 인지행동을 평가하거나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 네, 맞습니다. 되게 이제 여기 행동평가할 때 많이 하죠. 행동평가할 때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1번에 사고기록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역기능적 사고기록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점검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작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점검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항이 적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이거 틀린지 아시죠? 첫 번째는 이 자기감찰은 동기가 적은 환자, 동기가 낮은 이야기 할게요. 동기가 낮은 지금 동기 모티베이션이 낮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셀프 모니터링 하라 했어요. 그럼 저항하죠, 당연히. 그래서 동기가 낮은 환자의 경우는 저항이 크죠. 이게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자기점검 내용이 거짓일 수 있어요. 그죠? 위장되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위장하거나 거짓 진술일 때는 신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앞에도 문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기능적,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역기능적 신념 기록지 역시 자기 감찰 방법이다. 제가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 역기능적 신념, 역기능적 생각 기록지, 이런 것들을 과제로 부여해서 자기가 기술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산기, 초시계 등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되게 이제 행동평가를 할 때, 자기 기록지를 할 수 있죠. 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역기능적 신념 기록지에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1번에서 풀었던 거 기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할 때 우리가 초시계라든지 아니면 계산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측정하기 위해서 계산기나 초시계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측정용으로. 자, 답을 해결할게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고 2번은 동기가 낮은 환자는 저항이 클 수 있고 위장이나 거짓 진술일 때는 신뢰가 어렵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